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시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 K-웹툰까지 글로벌 흥행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른 한류. K-콘텐츠는 국경은 물론 문화적 경계선까지 허물면서 어느새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2억 4천만 달러, 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하면 화장품 등의 소비재의 수출액은 덩달아 1억 8천만 달러가 오르는데요.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국가 브랜드 상승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 창작자들의 권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플랫폼과 저작자 간의 수익 배분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통 환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이러한 문화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문화 창작자와 제작사 그리고 유통사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과 법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는데요.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문화산업 공정유통 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을 토론하고, 이 법안이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의 관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실용적인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세미나의 추진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 콘텐츠 유통 독점이 창작자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소수의 독점적 유통기업이 다수 제작업체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작 분야에서도 손실이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산업 자체가 쇠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정하게 잘 관리해서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획과 많은 광고비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본을 댈 수 있는 대기업에게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2022년 콘텐츠 산업 사업체 수는 11만 4천여 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를 보면 10억 미만 사업체가 88.3%를 차지합니다. 기술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유통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완성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 표준계약서 제정과 보급,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이제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그리고 중소기업인 문화상품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책 입안을 위해 두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거론되었던 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은 무엇일까요? 발제자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1대 때 발의되었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보면 이 제정안은 10가지 대표 불공정 유형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 위반 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다른 현행 법률이나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과 거의 유사하여서 부처 간의 소관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특별법들 내지는 일반법들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그 이외에 음악, 출판, 만화, 대중문화, 영화,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각종 특별법이 있었고, 이 법률들과의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법률 안에서는 뭐 표준계약서 얘기가 있고, 어디에서는 법률에서는 있고, 어디에서는 또 없고, 어디에서는 뭐 그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없고. 공정 유통 환경 조성 그런 거 지능법제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는 그 지능 안에 숨어 있는 규제법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 규제법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 영향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게끔 되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 기업이 유통업자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창작업자가 그 뒷단에서 창작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도대체 누가 유통이고 누가 제작이냐라는 것이 혼돈스러워지는데 오히려 의도한 바는 달리 대기업을 위한 법제가 될 수도 있다. 문화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가 주요 골자인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은 정부 부처와 관련 법률과의 중복 규제 이슈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사업자 대상 규제 범위 기준 등의 쟁점 사항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 갈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창작자의 콘텐츠가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문화산업시장, 지식재산권 양도의 강제, 플랫폼의 비용 전가, 제작 활동 방해, 불투명한 정산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환경에 처한 창작자들이 원하는 법안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제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산업위기국부 영화연대는 지난해부터 객단가 등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객단가 같은 경우는 들어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 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법은 아무것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죠.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GV하고 롯데를 상대로 55억 벌금 부과하고요. 시정조치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냐? 차별형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 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대해서 현저하게 존재한다거나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패소했어요. 여러 가지 그 시정명령이나 시정규칙에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는 의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개선점은 웹툰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입니다. 본 법안은 콘텐츠 제작업자, 유통업자 간의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 시장은 유기적인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배포하고 에이전시, 제작업자, 유통업자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소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층적 산업 구조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주 유통업자이지만 현재는 단순 유통에 머물기보다는 창작 지원, 수익 창출을 돕는 파트너 역할 또한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법안이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오프라인 유통과 유사한 규제를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규제 범위와 디지털 문화 생태계의 협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거래 규제안으로 인해 창작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외에도 과도한 규제와 금지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웹툰 창작자는 무료 미리 보기의 방식으로 작품의 대중적 인지도를 쌓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인 작가나 인지도가 낮은 창작자들은 작품을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인 작가들이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를 잃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유통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이는 곧 문화 향유층인 소비자의 후생과 복리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미리 보기가 막힌 일부 소비자는 불법 유통 웹툰을 찾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합법적 유통의 위축과 불법 유통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조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가 강력한 규제도 규제지만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 제도도 같이 강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책이냐 규제책이냐 이거 따지고 있다가 시간만 가고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그냥 성행하고 규제는 규제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영화산업이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문화 콘텐츠를 접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1%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아주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계 문화 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상생 방법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문화 산업 관계자가 하나가 돼서 기울어지지 않는 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실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공정유통법에서 정하는 문화상품 유통업자로 포섭되어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은 개별 국가의 법 체계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이 2020년 12월 10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위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자 넷플릭스는 예산을 바로 증액했고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 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즉 개별 국가의 법 체계를 준수하겠다는 넷플릭스의 말을 따르자면 본법안으로 스트리밍에 대한 어떤 수익 분배까지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영상 OTT 분야에서 금지 행위는 상당히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유사한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법률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법안 시행으로 인한 비용과 또 산업 구조의 변화 등 그 파급 효과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문체부 소관 법률을 통해 문화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과정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 관련한 부분들인데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문화산업이라든지 방송법, 인터넷 방송법, 그다음에 전기통신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규제가 관련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할 예정이고 제작 사업자에 대한 그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작 사업자 간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따르는 예술인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자 간에서의 관련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능 법안은 적용 범위를 가능하게 넓게 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자 등을 명확히 해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국내 법안의 사례를 통해 외국계 사업자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정부 관계자들은 문화산업 공정유통 법안과 유사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류의 성공은 독창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와 대담한 투자와 마케팅으로 해외 소비자를 끌어들인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창작자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며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고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이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K문화 콘텐츠가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